안녕하세요. 저는 근사하고 따뜻한 남편을 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의 아내 혜수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한 사계절의 순환 같아요. 우리네 인생의 매해가 다 같지 않듯 그 마음속 사계절 또한 잎이 무성하고 푸르른 여름이 유난히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모든 것이 메마르고 삭막하기만 한 지독한 겨울이 하염없이 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각자의 내면에 찾아오는 추나추동의 시간들을 어떻게 참고 버티고 또 현명하게 이겨낼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내면이 단단한 한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연애 시절까지 모두 합쳐 거의 1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남편이 묵묵히 지나온 그 혹독했던 사계절을 바로 옆에서 빠짐없이 지켜봤어요. 봄꽃처럼 수줍게 봉구리를 틔웠던 제 남편의 푸르른 젊음은 뜨거운 여름날의 햇볕처럼 강렬한 예술에 대한 열정이 되었고, 풍요로운 가을철의 추수처럼 그 뜨거운 열정의 결실을 조금씩 수확하며 얻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마치 겨울 식량 삼아 제 남편은 그토록 혹독하고 길었던 인생의 겨울을 묵묵히 인내하고 또 견뎌냈죠. 저는 그런 제 자랑스러운 남편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분들께 널리 자랑해보고자 제 인생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사연 신청을 하기 위해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았습니다. 제 남편은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문 미대를 나왔어요. 저는 그 대학교의 다른과 학생이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과는 1학년 때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되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죠. 제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사려가 깊고 섬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런 남편의 따뜻하고 섬세한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만 같아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그림이 참 좋았습니다. 비록 저는 그림의 그자도 제대로 모르는 예술 문외한이었지만은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던 남편은 대학 시절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입시 미술학원 강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며 어렵게 돈을 벌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신 아빠와 전업주부이신 엄마를 둔 비교적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주말에 저희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반찬들을 몰래 따로 챙겨와서 남편의 허름한 자취방 냉장고에 가득 채워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늘 고마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자기 나중에 아주 유명한 화가로 성공하면 그때 가서 나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면 되지 않았지.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남편을 응원하고 또 굳게 믿어주었어요. 제 남편은 제가 평생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림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고, 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제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내가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말했었지. 원래 우리 집이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풍족하지는 않아도 아주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나 저놈의 그림 그린다고 미술 입시 학원 보내고 또 비싼 미대 등록금 대준다고 우리 부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소도 팔고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논도 다 팔고 하셨어. 자식이 그토록 간절히 가고 싶다는 그 길 부모로서 돈 때문에 앞길을 막기는 싫으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내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차피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쪽에는 영 뜻이 없었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고향 근처 도시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보잘것없는 월급 중
일부를 계속해서 부모님께 생활비로 보태고 있어. 한창 신나게 놀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돈 쓰고 싶을 그런 어린 나이일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집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힘들게 번 그 돈 한 번 온전히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난 그래서 꼭 성공해야만 해. 이렇게 날 끝까지 믿어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매번 내 도움만 받고 너한테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지만 내 말처럼 나중에 내가 꼭 유명한 화가가 되면 그때는 내가 너한테 전부 다 몇 배로 보답할게. 순영아,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늘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 한 번 비추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결코 비굴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만 급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듬직하고 속이 깊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남편의 바로 옆에서 언젠가 남편이 혹시라도 힘든 현실에 부딪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조력자가 꼭 되어주고 싶었죠. 저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그 후 몇 번이나 대학 동기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어렵게 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으니 해외 유학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고 아무리 밤낮으로 그림을 그려도 점점 세상에 자신의 그림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져 가자 남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어요. 분명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에게 나름대로 장래가 촉망된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학생이었는데 막상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세상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니 어쩔 줄을 몰랐던 거겠죠. 제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막 취업을 하고 나서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그해 겨울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직 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 옆에서 한참 동안이나 함께 소리내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이라 한창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제 그만 가보라는 저희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3일 밤낮으로 꼬박 장례식장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납골당까지 함께 따라와서 슬픔에 빠진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지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사진과 유골함 앞에서 한참을 울면서 살아생전에 아버님께 미리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나도 염치 없고 죄송하다고 했고 이제 남은 순영기와 장모님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꼭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게 바로 제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한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감동적인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에게 그리고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용기를 내어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토록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제 남편 강민 씨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청혼에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혜수야, 나처럼 이렇게 미래도 불투명하고 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감히 결혼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어. 그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너무 큰 욕심일 뿐이야. 혜수, 네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난 정말 죽어도 볼 수가 없어. 오빠 물론 언젠가는 꼭 성공하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까지 나보고 이렇게 하염없이 막연하게 기다리게만 하려고 아니면 혹시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그때 가서 나 같은 거 버리고 다른 더 어리고 예쁜 여자라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너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일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 뭐 별건가. 그냥 이렇게 서로 손 꼭 붙잡고 앞으로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으쌰으쌰 헤쳐나가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결혼이고 또 부부 아니겠어. 지금 오빠가 제일 힘든 시기인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 지금 바로 오빠 옆에서 오빠를 좀 도와주고 싶어. 나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성공했으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오빠 꼭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어. 결국 제 남편은 저의 그런 간곡한 청혼을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남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며 불안정한 화가라는 직업에 대해 어렴풋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남편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엄마는 제가 결혼 승낙을 정식으로 받으러 처음으로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간 바로 그날 남편을 위아래로 아주 샅샅이 훑어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자네 직업이 화가라고 했던가? 그럼 자네 지금 한 달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 저 지금은 그림 그리는 걸로는 따로 돈을 못 벌고 있고요. 그냥 입시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어머님, 뭐 130만 원이라고. 엄마는 남편의 그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듣고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주 굳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얘 혜수야.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너희 둘 다 아직 제대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이 강민군이 지금 혼자 사는 그 허름한 월세방 빼서 나오는 보증금으로 대출 좀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겠다는 거. 뭐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월급 130만 원은 정말 너무하지 않나. 요즘 세상에 화가며 연예인이며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일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 100명 중에 고작 한 명도 제대로 성공할까 말까 한다더라. 근데 네가 지금 그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희박한 가능성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네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전부 다 걸겠다고. 너 정말 네 인생 아주 그냥 제대로 말아먹을 셈이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더군요. 결국 그날 그 자리는 더 이상의 아무런 발전 없이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고 저는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덜컥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냥 이쯤에서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말할까 봐서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혜수야, 나는 너희 부모님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해. 그렇게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하나뿐인 딸을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미래도 불투명한 화가한테 선뜻 시집 보내려고 하시니 그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그래도 나는 너랑 꼭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 부모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들 수 있도록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잘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정말 자신의 그 말처럼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그 후로도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어요. 미술학원에서 본인이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하루 더 늘렸고 엄마의 그 모진 소리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희 집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얼굴을 비추고 또 저희 아빠와는 가끔씩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남자들만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게다가 저 또한 남편과 이번에 곧 죽어도 꼭 결혼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버티니까 저희 엄마도 결국에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그 완고했던 마음을 돌리는 데는 뭐니 해도 저희 아빠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여보 사람이 돈벌이는 좀 적어도 딱 보아하니 그 총각 됨됨이가 아주 바르고 성실해 보이더만. 게다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하고 또 아예 본체 만체 못 본 척해도 저렇게 뚝심 있게 계속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저 친구는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든 할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좋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걸 어떻게 끝까지 허락 안 해주고 배길 수가 있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 좀 날 세우고 그 총각 우리 사이로 너그럽게 좀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그 극심했던 반대를 간신히 꺾고 드디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어요. 결혼 전에 인사차 찾아뵈었던 시부모님과 아직 학생이었던 시동생은 남편에게 익히 듣던 대로 참으로 순박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일만 해오신 탓에 마디마디가 아주 굵어진 거친 손가락으로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역시 서울 처녀라 그런지 손이 참으로 곱다고 와. 이렇게 곱게만 자란 서울 처녀가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시골집에 선뜻 시집을 온다는 게 그게 어디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아가 너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귀한 딸을 우리 집안으로 보내주신 너희 친정 부모님께도 우리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크고 고마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구나. 형수님, 저는 앞으로도 계속 결혼 안 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기 고향에서 같이 살 거니까요. 우리 형님네는 저희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시고 형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사세요. 혹시라도 매달 저희한테 용돈 같은 거 보내실 생각일랑은 애초에 아예 하지도 마시고요. 시댁 식구들은 행여라도 자신들의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거나 짐이 될까봐 연신 자신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저 너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워서 저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에게 더욱더 마음이 갔지요. 저희는 친정아빠가 남몰래 도와주신 5천만 원과 남편이 그동안 아르바이트하며 아주 조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이 그때까지 살던 반지하 월세방 보증금을 전부 다 빼서 서울 변두리에 겨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에 아주 작은 빌라 반지하방 2칸짜리 전세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빠듯하게 남은 약간의 돈으로는 꼭 필요한 혼수 몇 가지를 채워넣고 아주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으로 사용했죠. 에휴, 내 언니는 그래도 결혼할 때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해가지고 갔는데 너는 뭐 전세도 아니고 고작 반지하 반전세라니. 이거 원. 내가 정말 속상해서 엄마는 저희가 얻은 반지하 반 전셋집을 보시고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집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비록 반지하이긴 했지만 방이 2개나 됐고 제법 널찍하고 또 볕도 아주 잘 들어오는 아늑한 거실도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아주 어렵게 시작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처음 얼마가는 생각보다 꽤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 이렇게 둘이서만 생활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에 덜컥 임신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뱃속에 첫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근심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만 포기하고 어디 작은 회사라도 알아봐서 취직할까?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아니. 이제 곧 우리 아이까지 태어날 마당에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내 꿈만 계속 쫓는 건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생각인 것 같아서. 그래, 당신 회사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지난 몇 년간 화가로서 성공하겠다는 그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해왔는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의 어렵고도 무거운 결심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속상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당신 그 힘든 꿈 포기시키려고 당신 설득해서 결혼한 거 절대 아니잖아. 만약 당신이 화가로서의 그 소중한 꿈을 포기하면 난 아마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 사실 친정에서 결혼할 때 혹시 몰라서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준 돈이 좀 있어. 그걸로 당신 육아휴직 기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당신은 꼭 성공해서 나중에 나한테 다 갚을 거라고 했지. 나는 당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내 남편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파이팅. 사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친정에서 챙겨준 비상금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그 며칠 뒤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 전 제게 남편 몰래 건네주신 돈이었죠. 남편이 그날도 밤늦게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간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지금 집이냐고 짧게 묻더니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양손에는 뭔가 무거운 짐을 한가득 들고서 말이에요. 엄마, 아니 이 밤에 갑자기 웬일이야 손에. 그건 또 다 뭐고 기왕 올 거면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오지 그랬어. 내가 뭐 그리 예쁘다고 그놈의 얼굴까지 일부러 보러 오니. 내 서방 없는 거 다 알고 왔지.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뭐 제대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뭐야 엄마. 그럼 지금 들고 온 거 전부 다 반찬이야. 엄마가 두 손 가득 가져오신 그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매콤한 오이지 무침과 고소한 두부 부침, 향긋한 시금치 나물과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 등 정말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더군요. 그런데 그중 몇 가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맞았지만 나머지 반찬들은 제가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전부 다 제 남편이 유독 좋아하는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엄마표 오이지 무침은 제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예전에 친정에 한번 같이 가면 남편은 다른 반찬은 다 마다하고 흰밥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오이지 무침 하나만 있어도 밥 두 그릇은 아주 거뜬하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엄마, 이거 전부 다 김서방이 좋아하는 반찬들이네. 그래, 나는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우연히 겹쳤나 보다. 엄마는 애써 딴청을 피우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가 내심 제 남편을 은근히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입가에 저절로 따뜻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희 집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깊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시곤 제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거 1,000만 원 넣어놨다. 너도 이제 임신한 마당에 조금 있으면 회사 일도 한동안 쉬어야 할 텐데 그때 되면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겠냐. 그리고 저 김서방 그림 그리는데도 이런저런 재료비며 뭐며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간다면서. 엄마, 나 정말 이 돈 못 받아. 괜찮아. 넌 정말 이 천하의 불효녀야. 내가 이렇게 시집간 딸년 걱정을 아직도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해야 되겠냐고. 너 이거 절대로 김서방한테는 내가 준 돈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 돈 도와준 거 알면 그놈이 앞으로도 계속 처갓집만 철석같이 믿고 더욱더 나태하게 굴지. 누가 알겠어, 엄마.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절대 말하지 마. 원래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법이다. 어디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건 다 저절로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 절대로 둘째는 갖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아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잘 낳아서 키워. 아기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온 집안이 다 벅차하는데 거기다 덜컥 둘째까지 덜컥 생기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둘째 낳으면 괜히 첫째까지 다 덩달아 개고생시키는 거야. 알았지? 엄마 말 꼭 명심해야 한다. 저는 그 후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고 반년 뒤 채 돌도 안 된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동네 어린이집에 맡긴 후 곧바로 회사에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제 하나뿐인 여동생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느덧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위 셋을 모두 다 보게 되신 겁니다. 저희 세 자매가 모두 다 결혼을 하자 그 후로는 친정 모임 자리는 그야말로 무척이나 북적거리게 되었죠. 사위 셋에 저희 언니가 먼저 낳은 딸, 그리고 제 아들까지 더해졌으니 말이에요. 저희 형부는 골프 관련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 제부는 국내 대기업 연구직으로 아주 탄탄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만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부는 본디시댁 집안 자체가 꽤 넉넉했던 사람인지라 제부 또한 결혼할 때 이미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왔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엄마 눈에는 유독 제 남편이 더 미워 보였던 모양인지 엄마는 그 후로 친정 식구들 모임만 했다 하면 유독 제 남편만 콕 집어서 구박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큰 사위는 굴비 제일 좋아하지. 자, 여기 제일 실한 놈으로 어서 한 마리 더 먹게. 원래 큰일 하는 사람은 밥심으로 잘 먹고 다녀야 하는 법이야. 우리 막내 사위도 여기 와서 많이 먹고 형부와 제부만 살뜰하게 챙기시는 엄마를 보며 제 남편은 그저 쓴웃음만 지은 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엄마가 제 남편에게만 일부러 주지 않은 그 커다란 굴비를 살짝 발라 남편 밥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남편을 보란 듯이 눈으로 한번 싹 흘기며 저희가 다 들으라는 듯 이렇게 투덜대셨죠. 에휴, 그것도 입이라고 맛있는 건 또 알아가지고. 애 낳고 나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다시 회사 일 나가는 자기 마누라 입에다가 그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지 못할 망정 여보 그만 좀 해. 아니 뭐 예술가가 그렇게 쉽게 이름 날리는 일인 줄 알아. 원래 배고픈 시기가 길수록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 맛이 훨씬 더 단법이야. 많이 먹게 김서방. 원래 예술이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안 그런가? 아빠는 제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엄마에게 슬쩍 눈치를 주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입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획 돌리셨죠. 아, 장모님, 제가 이번에 저희 동서 덕분에 아주 고마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요새 그림 수집하는 것에 취미가 좀 들어서 여기저기 그림을 좀 살 일이 있었는데 뭘 사야 하는지 제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김서방한테 같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그림 보는 안목이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그때 김서방이 추천해줘서 산 그림 중에 벌써부터 가격이 2배나 오른 그림이 2점이나 된다고요. 요즘 다들 제가 화가인 손아래 동서를 뒀다고 하니까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다 김서방 덕분에 제 체면이 아주 그냥 단단히 섰습니다. 허허. 그림을 잘 보면 또 뭐 합니까? 정작 본인은 그 그림을 사서 투자할 돈이 없는데. 아, 죄송해요, 둘째 형님. 제가 형님 들으시라고 일부러 한 말은 절대 아니었어요. 여보, 그만한 벌이가 안 되는 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그림 앞에서는 완전 문외한인 사람이 왜 함부로 끼어들어. 형부는 유독 제 남편을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부는 은근히 저희 엄마를 따라서 제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내뱉곤 했죠. 다행히 제 여동생이 먼저 나서서 자기 남편에게 면박을 주는지라 제가 참고 있긴 했지만 언제 한번 제대로 걸리기만 해라
하는 식으로 저는 제부를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형부는 그 후로도 종종 제 남편과 따로 만나 비싼 술을 사주기도 하고, 남편이 너무 비싸서 차마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던 유명 화가들의 전시회에도 함께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언니네 부부가 저희 집으로 함께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거나하게 술을 한잔하던 형부는 제 남편에게 이런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해주시더군요. 자네 너무 기죽지 말고 힘내게. 나도 우리 집이 원래부터 원체 가난했어서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하기까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네. 온갖 무시와 조롱은 기본이고 돈 있는 놈들 뒤치다꺼리 수발까지 자처하면서 그렇게 버텼다네. 그래도 나는 자네를 딱 보면 알아. 심지도 굳고 성품도 바르고 또 무엇보다 성실한 자네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언젠가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터널이 지금은 좀 어둡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 모든 터널에는 분명 끝이 있기 마련이야. 게다가 지금 자네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지자인 우리 처제가 바로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나. 저렇게 훌륭하고 현명한 배필을 얻은 것만으로도 자네 인생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런가, 처제. 첫 아들을 낳고 2년 뒤 저는 예쁜 딸 한 명을 더 출산했습니다. 둘째는 절대 낳지 말라던 엄마의 그 간곡했던 당부가 문득 떠올랐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그 소중한 생명을 저는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제 남편에게 또 얼마나 모질게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정말로 첫째까지 다 굶겨 죽일 작정이야. 내가 너희한테 둘째는 절대 낳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잖아. 아직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제대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애를 둘이나 낳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애 낳기만 하면 그냥 다야. 이 책임감도 없는 것들아. 김서방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식들 제대로 키울 돈도 없으면 자네부터 알아서 조심했었어야지. 남들은 딸 자식 시집 보내고 나면 사위 덕에 웃을 일만 가득하다는데 나는 아주 그냥 자네만 보면 속에서 병이 나 속병이. 내가 요즘 동네 식당에 걸린 그림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 다 자네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아유,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엄마는 정말 가슴을 치며 저희 집을 그냥 나가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죠. 둘째를 낳은 이후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눈에 띄게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남편을 옆에서 다독여주고 힘을 주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어요. 명절이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얼굴 비추는 저놈한테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폐악이라도 부려야 하는 건지 원 당신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러다 정말 우리 둘째 사위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릴 작정이야. 아니 김서방이 뭐 돈 안 벌고 집에서 가만히 놀기만 했어. 둘째 낳은 뒤로 미술학원도 하나 더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뛴다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꿈 포기 안 하고 틈틈이 그림까지 그리고 있으니 그게 또 얼마나 장하고 기특해. 김서방 너무 기죽지 말고 어깨 좀 펴게. 사람이 잔뜩 움츠러들고 살면 복나가 오던 기회도 자기가 올 것이 아닌 줄 알고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엄마의 그 모진 구박에 저는 남편에게 이제 친정에 당분간은 가지 말자고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혜수야. 내가 지금 못 낳았다고 해서 어떻게 장인 장모님께 우리 딸이랑 손주들 얼굴을 안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 나는 괜찮아. 장모님도 다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당신이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 시골 부모님께 꼬박꼬박 용돈 보내드리고 또 늙으신 우리 부모님 조금이라도 더 도우시겠다고 주말마다 힘들게 우리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고된 농사일을 도와주는 거. 나 정말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우리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남동생하고 재수 씨도 당신한테 항상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잘하는 만큼 나도 장인 장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는 그런 사위가 되고 싶어. 지금은 내가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되던 해였죠. 형부가 불러서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 남편은 웬일로 그날 밤 아주 늦게서야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마치 환한 보름달처럼 너무나도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보, 아니 애들 다 깨겠네. 당신 오늘 무슨 아주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혜수야. 나한테도 드디어 기회가 왔어. 나한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고. 뛸 듯이 기뻐하는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무척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정말이지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표정보다도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남편의 그 들뜬 말에 저는 무척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무슨 기회가 왔다는 건데? 제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날 저녁 형부와 함께 겪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제게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있잖아. 오늘 형님이 부른 그 술집에 한번 나가보니까 나도 예전에 신문이랑 잡지에서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 선생님 한 분이 형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이미 연세가 이르니 훌쩍 넘으셨는데도 그분에게서 풍기는 그 엄청난 아우라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뭐 그 유명한 화가 선생님이 왜 형부랑 같이 계셨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요즘 취미로 그림을 조금씩 모으시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일전에 그 선생님 그림을 한 점 구하게 되면서 서로 인연이 생겼나 봐. 마침 그 선생님이 또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우리 형님이 또 골프 사업을 하니까 아마 그걸 계기로 두 분이 더 많이 친해지신 모양이야. 남편은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는 더욱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얼마 전에 형님이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내가 예전에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로 드렸던 내 그림 몇 점을 그 선생님께 한번 슬쩍 보여드렸대. 그런데 그 선생님이 글쎄 내 그림을 한참 동안이나 아주 진지하게 보시더니 나를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님이 오늘 일부러 나를 위해 이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던 거래. 남편은 그 화가 선생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림에 대한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기구한 가정사까지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시골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평생 일군 소도 팔고 논도 다 팔아서 결국에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그 가슴 아픈 말이랑 그런 자신만을 철석같이 믿고 지난 6년간 묵묵히 옆에서 참고 기다려주는 착한 아내가 있다고도 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척에도 매번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못난 사위인지라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모든 가족들과 특히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그림으로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고 감히 그 대단한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글쎄 제 남편의 그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마치 당신 젊은 시절 본인의 인생 이야기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다고 하시더래요. 자신도 아주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그나마 있던 살림 미천까지 전부 다 드러내며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그 덕분에 그렇게 지금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당신 너무 놀라지 마. 혜수야 글쎄, 그 대단하신 선생님이 나한테 자기 밑으로 직접 와서 한번 제대로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라고.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셨어. 평생 제자 한 명 제대로 안 받기로 그렇게나 유명하신 그분이 말이야. 그 선생님이라는 분은 제 남편의 그림에서 남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눈여겨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 남편의 그 어려운 가정 형편과 진솔하고도 올곧은 성품을 아주 높이 보고 그런 파격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부는 그 옆에서 자기가 직접 겪어봐도 제 남편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참되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제 남편은 그분의 넓고 쾌적한 화실로 매일같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제 그만 밤늦게까지 하던 대리운전 일도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던 미술학원 강사 일도 전부 다 그만두고 오로지 그림 그리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혹시라도 놓쳐서 나중에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라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처음에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혹시라도 또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양가 가족들에게는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만약 이번에도 결과가 지난번처럼 기대만큼 좋지 못하면 괜히 가족들에게 또다시 크나큰 실망감만 안겨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다고요. 저희는 형부에게도 이 사실을 당분간은 꼭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형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 후로 제 남편은 정말이지 지난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그림에만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의 그런 간절한 우려와는 다르게 제 남편의 그동안의 피난은 노력과 인내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점점 더 환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발전해가는 남편의 그림들을 보시더니 얼마 뒤에 있을 자신의 개인 전시회에 남편의 그림도 몇 점 함께 걸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배운 지 정확히 2년 10개월 만에 그 유명한 선생님의 개인 전시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림들을 당당히 내걸 수 있었고 그 전시회에 걸린 자신의 그림 5점을 전부 다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선생님 개인 전시회에 걸린 내 그림들. 오늘 전부 다 팔렸대. 여보, 내 작품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벌써부터 아직 그리지도 않은 내 다음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도 무려 5명이나 더 생겼어. 여보, 내가 드디어 내 그림으로 처음으로 돈을 벌었어.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울지마 여보. 이렇게나 좋은 날에 당신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남편이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마냥 기쁘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지난 10수년간 저는 끊임없이 바로 이 날을 상상하고 또 상상해보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 나오더군요. 너무나도 낡아서 보일러조차 매년 겨울마다 계속해서 고장이나 한겨울에도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집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들. 그리고 우리 둘째 딸 미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흔한 새 학용품 가방 하나 제대로 사줄 돈마저 너무나도 빠듯해서 결국에는 친정 언니에게 고개를 푹 숙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던 그 비참했던 지난 날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뒤 마침 저희 친정아빠의 칠순 기념 외식 장소로 향하며 제 남편은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봉투에 수표로 빳빳하게 5장이나 넣었어. 전부 다 100만 원짜리로 말이야. 뭐 아니, 여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 할 형편은 에이, 괜찮아. 그동안 우리 두 분께서 이 못난 둘째 사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 앞으로 내가 차차 더 많이 효도하고 보답할 거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두 분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고급 한정식 식당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형부 그리고 제부 또한 아빠에게 각자 준비한 용돈 봉투를 건네드리더군요. 형부와 제부의 봉투는 제법 두툼해 보이는 것이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에 비해 수표로 용돈을 넣은 상대적으로 아주 얇아 보이는 남편의 봉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 남편은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자신의 힘으로 번 큰돈을 드리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떴는지 아주 가벼운 손놀림으로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를 연신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대놓고 제 남편을 싸늘하게 째려보시며 보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휴, 저놈의 봉투가 얇은 걸 보니 또 어디서 없는 돈 박박 긁어 모아서 용돈이랍시고 겨우 쥐꼬리만큼만 넣었나 보네. 아유, 저저 밉상 밥은 아주 그냥 제일 잘 처먹어요. 당신 이리 좀 줘봐요. 그 봉투 안에 대체 얼마나 들었는지 나도 좀 같이 보게. 엄마는 아빠 손에 들려있던 남편의 봉투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심사위원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두 사위의 봉투부터 먼저 열어보시더군요. 자, 어디 보자. 우리 큰 사위 봉투는 하나 둘 셋 에게머니나 100만 원이나 넣었네. 아이고, 우리 큰 사위는 역시 통도 크지. 고맙네. 잘 쓸게. 어디 보자. 우리 막내 사위도 자그마치 50만 원이나 넣었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저도 다음 장모님 칠순 때는 우리 큰형님께 절대 지지 않게 저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더 분발해야겠네. 장인어른, 저도 큰 사위로서 진심으로 칠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십시오. 분위기는 그야말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즐거웠습니다. 멋쩍은 표정으로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은 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해진 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어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옆 테이블에 따로 앉아있던 우리 애들과 조카들은 뭐가 그리 신이 나서 떠드는지 정신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고요. 우리 둘째 사위건 뭐 볼 필요도 없지. 안 봐도 딱 보니 한 5만 원 정도나 들었겠네. 어디 보자. 2만 5천 원짜리 2장 넣었. 아니 이건 뭐 1만 원짜리 5장이겠구만. 5만 원 내고 밥은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신나게 잘도 처먹네. 네, 5만 원이요. 아이고, 둘째 형님.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인어른 칠순잔치인데 어떻게 달랑 5만 원이라니 제가 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엄마의 그 노골적인 빈정거림에 철없는 제부까지 나서서 비웃으며 엄마의 그 못된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그런 제부를 아주 매섭게 노려보며 한마디 쏘아붙였죠. 제부는 지금 뇌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똥 같은 말은 지금 제정신으로 대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지금 진짜 창피한 게 뭔지 똑똑히 한번 보여줘요. 아,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내가 저 인간이 언젠가는 우리 둘째 언니한테 된통 한번 한 소리 들을 줄 알았어. 제발 좀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사람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저기서 지금 포크로 스테이크 고기 먹고 있는 우리 5살짜리 딸보다도 더 못해. 당신은 정말 저와 제 여동생의 그 서슬퍼런 말에 제부는 그제야 입을 삐죽 내밀며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빠는 저희에게 다들 그만 좀 하라며 저희를 말리셨어요. 당신은 제발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 귀한 사위들, 오늘 이렇게 셋 다 와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소. 이 돈은 내가 아주 요긴하게 잘 뒀다가 나중에 꼭 좋은데 잘 쓸게. 그리고 아빠는 제 남편이 혹시라도 창피해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이 드린 그 얇은 용돈 봉투는 일부러 열어보지도 않고 슬쩍 당신의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를 황급히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봉투도 한번 열어봐야지. 그래도 아빠 둘째 사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들인 소중한 돈인데 그깟 돈 액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래. 얼른 한번 열어봐, 아빠. 아이고, 그래.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우리 김서방을 내가 괜히 서운하게 만들 뻔했어. 자, 어디 한번 보자. 우리 김서방의 그 따뜻한 마음 좀 한번 받아볼까. 아빠는 제게 황급히 사과하시며 남편이 드린 그 용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속에 들어있던 수표들을 꺼내드는 바로 그 순간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너무나도 놀라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다 뭐냐. 수표네 너희들 지금 형편도 그리 안 좋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무리를 다 했어. 이거 혹시 10만 원짜리 수표인가? 어디 보자. 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자그마치 5장이나. 그럼 이게 전부 다 합해서 500만 원이라고. 뭐 500만 원이라고요? 아빠는 너무나도 놀라 그 순간 모든 행동을 딱 멈춰버리시더군요. 엄마는 그런 아빠의 손에서 거의 봉투를 빼앗아 들다시피 해서 당신의 두 눈으로 그 수표의 금액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자, 자네, 이 돈, 이거 혹시 설마 어디서 훔친 거 아니지?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갑자기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용돈이랍시고 덥석 주는 거야. 엄마 훔치기는 뭘 훔쳐. 지금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내 남편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큼큼하고 목소리를 한번 다듬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정중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 그림들을 팔아서 번 돈입니다. 제 지난 10년간의 그 길고 길었던 노력이 그래도 아주 헛되지만은 않았는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는지 이제야 드디어 아주 작은 빛을 조금씩 보려고 하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잘 되는 데에는 특히 저희 형님 형부의 도움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형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이 못나고 가난한 둘째 사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까? 제가 두 분 마음고생 잔뜩 시켜드린 만큼 앞으로 제가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작 500만 원뿐이지만 앞으로 제가 두 분께 받은 그 크신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곱절은 더 많이 효도하고 갚아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남편을 보며 너무나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엄마는 여전히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미 그림을 판 그날 남편에게 모든 소식을 다 전해 들었던 형부는 옆에서 아주 흐뭇하게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고 저희 언니와 동생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아주 환하게 웃으며 제 남편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어요. 단 한 명, 저희 제부만이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는 아주 굳은 표정으로 제 남편을 곁눈질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장안의 장애. 내 자네가 언젠가는 꼭 이렇게 크게 한번 잘 될 걸 내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만 막상 그날이 정말로 이렇게 오니까 이 기쁜 마음을 내가 도저히 주체를 못하겠네. 그동안 자네 정말 고생 많았어. 얼마나 가슴이 벅차셨던 건지 저희 아빠는 그만 눈시울까지 붉히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는 차마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계시더군요. 아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을 그렇게까지 구박하고 무시했던 것이 적잖이 많이 부끄러우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조금은 원망스러운 마음 반, 그리고 제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마음 반으로 살짝 놀리듯이 말했죠. 엄마, 왜 그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엄마도 우리 김서방한테 한마디 해야지. 엄마가 그동안 나 위해서 일부러 저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던 거. 나도 사실은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 사람한테 그동안 너무 심하게 오지게 했던 거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아직 세상에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곧 아주 유명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 둘째 사위가 바로 그 유명한 화가 김강민이다 하고 자랑 안 할 거야. 아니, 뭘, 아유 그래, 엄마는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하네, 김서방. 그래 뭐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말이 좀 심했네. 난 그냥 다 속상해서 그래서 그랬던 걸세. 아무튼 정말 축하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엄마는 아주 뻘쭘한 표정으로 남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우물쭈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장모님.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지난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못난 사위 참고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뭐 딱히 뭘 기다리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사위가 이제 일이 잘 풀렸다고 하니 나야 뭐 좋지. 아주 좋네, 좋아. 엄마는 이 어색한 상황이 너무나도 민망한지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더니 이내 채 미리 싣고 온 또 다른 귀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본 저희 아빠와 엄마는 또 한 번 무척이나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과연 뭐였냐며 말이죠. 우와, 할아버지랑 할머니다. 엄마, 저기 그림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랑 완전 똑같아. 그건 바로 각각 저희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그린 아주 커다란 금태 액자 2개였어요. 남편이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정성껏 그린 후 손수 액자까지 골라서 정성스럽게 끼워온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초상화 말입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우아하며 그 멋진 그림들을 한참 동안 구경하던 가운데 저희 엄마의 시선은 유독 당신의 초상화 제일 아래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작게 적힌 어떤 문구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저희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구고야 말았죠. 자네, 정말. 그곳에는 제 남편이 한자 한자 정성껏 꾹꾹 눌러 쓴 진심 어린 감사의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함께 해주세요. 둘째 사위 김강민 올림. 뭐야? 아니 왜 내 초상화에는 아무런 감동적인 말도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완전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우리 둘째 사위일세. 여보 당신 아주 그냥 복 받은 줄 알아. 그렇게 구박을 했어도 우리 둘째 사위는 장모가 세상에서 최고인 모양이야. 당신 지금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왜 그동안 우리 김서방한테 못되게 군 게 엄청나게 미안한 모양이지. 아빠는 그 문구를 보며 아주 너털 웃음을 크게 터뜨리셨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큰 감격에 겨우면서도 그동안 남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들을 했던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한동안 흐느낌을 멈출 줄을 모르셨죠.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얼마나 못되고 모질게 굴었는데 자네는 대체 왜 나한테 원망 한마디를 안 하나?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가 자네? 장모님, 저 사실 다 압니다. 장모님이 겉으로는 저한테 늘 그렇게 모질게 말씀은 하셨어도 저 몰래 순영이 통해서 저한테 생활비도 몇 번이나 더 보태주시고 또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오이지 무침 같은 맛있는 반찬들만 일부러 더 많이 만드셔서 저희 집에 종종 그렇게 싸다 주신 거요. 저희 집에 그 장모님 표 오이지 무침이 끊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몰랐겠습니까?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또 생각해 주시는지 그 따뜻한 마음 그렇게나 잘 아는 제가 어떻게 감히 장모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할 수 있었겠냐고요. 장모님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그 모든 모진 말씀들 다 우리 혜수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러셨던 거고 또 저도 좀 더 분발하라고 일부러 더 다그치신 그런 채찍 같은 말씀이셨다는 거 저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저 장모님 단 하나도 밉지 않아요. 오히려 장모님이 그렇게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마 지금쯤 그림 그리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어중간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걱정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장모님 입에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모진 말씀 안 나오시도록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이제 저 없을 때만 저희 집에 몰래 오지 마시고 저 있을 때도 아주 당당하게 오셔서 저 좀 아주 대놓고 마음껏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생하신 우리 사돈 어른들부터 먼저 잘 챙길 것이지 뭘 안다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거창한 걸 다. 고맙네, 김서방.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너무나도 못되게 군 거 이제야 전부 다 사과하네. 정말 미안했네, 사위. 엄마 울지 말고 우리 사위 좀 한번 꼭 안아줘. 이 사람 엄마가 매번 첫째 사위랑 막내 사위만 예뻐하고 안아준다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 형부랑 제부를 부러워했었는데 제 말에 엄마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면서 어색하게 남편을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 또한 눈가에 찔끔 나온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두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죠. 아이고, 나도 우리 사위 좀 한번 안아보자. 그럼 나도 안을래. 결국 저까지 합세해서 우리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웃었어요. 애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다가 결국 어른들을 따라 함께 웃었고 저희 언니와 형부 그리고 여동생은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박수를 쳐줬죠. 오직 저희 제부만이 아주 머쓱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중에 식사를 다 끝마치고 룸에서 나올 때쯤 제 남편에게 다가가 아주 조용히 죄송했습니다, 형님.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날은 모두가 다 함께 웃고 행복했던 우리 아빠의 너무나도 완벽한 칠순 파티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웃고 울었던 아빠의 칠순 잔치가 끝나고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 강민 씨는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새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달 저와 저희 두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충분히 먹여 살리기에는 넉넉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남편의 그 독특한 그림들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조금씩 늘고 있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그토록 바라던 개인 전시회도
한번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몇 해 전 형부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그 노아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정말이지 저희 부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귀인이었던 거죠. 남편은 선생님의 넓고 쾌적했던 화실에서 이제는 독립하여 자신의 작은 개인 작업실을 따로 꾸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살갑게 인사를 드리고 온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남편에게 자네가 이렇게까지 성공을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건 결코 자신의 덕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편 본인의 그 오랜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실력이 모두 다 한데 잘 뭉쳐져서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은 그저 아주 약간의 물꼬를 터주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아직까지 세상에 그렇게까지 큰 유명세를 얻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남편의 그 따뜻한 이름을 알게 될 바로 그날을 저와 함께 매일같이 가슴속으로 간절히 꿈꾸며 아주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이제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의 용돈을 꼬박꼬박 보내드린답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제 겨우 살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한 건데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매번 돈을 보내면 어떡하니? 이 돈 모아서 너희들 어서 그 반지에서 벗어나. 이사부터 가야지. 어머니 저희 돈 지금도 충분히 잘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청약 당첨돼서 아마 내후년쯤에는 저희도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저희도 드디어 그 지긋지긋했던 반지하 살이도 이제 다 끝이라고요. 그동안 월세가 매년 계속 올라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이사갈 생각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작 50만 원씩 뿐이지만 앞으로 제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두 분 제대로 호강시켜 드릴게요. 와, 역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큰아들 한번 정말 잘 키우셨네. 우리는 대체 언제쯤이나 자식 다 키워서 저렇게 자식 덕 좀 한번 제대로 봐보려나. 왜 자식 덕을 봐? 이 형부 덕을 봐야지. 그동안 우리 부모님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맙다. 재수씨, 제가 매번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죠?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 식구 꼭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이 집은 이제 너무 낡았잖아요. 드디어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 남편이 그날 또 얼마나 아이처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동서 또한 드디어 남편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을 보며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흥분된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형부가 술에 아주 흠뻑 취한 제 남편을 거의 끌고 오다시피 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그런 만취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자 형부는 허허 웃으며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이고 처제, 우리 김서방이 그동안 저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다면서 오늘 자기가 아주 비싼 술을 한번 거하게 사겠다면서 그 독하디독한 양주를 시켰는데 뭣도 모르고 몇 잔 영어프 마시더니 저렇게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렸네. 그리고 나한테 또 평생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다고 술에 잔뜩 취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더라고. 이거 참 나 원 감사하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옆에서 저렇게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다 민망한 거 있지.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무튼 우리 김서방이 이렇게 잘 돼서 나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 처제. 얼마 전에는 내가 골프 치는 거 좀 가르쳐줬더니 그것도 곧잘곧잘 치더라고. 정말이지 우리 김서방하고 나는 완전 영혼의 단짝이라니까 허허. 그리고 저희 제부는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유독 더 친해 보이는 제 남편과 형부 사이가 내심 좀 부러웠던 건지 요즘에는 종종 저희 남편에게 따로 연락해서 다음번 술자리에는 자기도 좀 끼워달라고 은근슬쩍 부탁을 하곤 한답니다. 저도 같은 임시 집안 사위인데 저도 좀 같이 끼워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형님들하고요. 솔직히 지난날 제 남편을 그렇게까지 은근히 깔보고 무시했던 제부만 생각하면 좀 얄밉기도 해서 제가 한 대 딱밤이라도 쥐어받고 싶지만 제 남편은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연신허허 웃으며 다음번 형부와의 술 약속에는 제부도 꼭 같이 부르겠다고 약속까지 하더군요. 참 사람이 너무 착한 건지 아니면 원래 속이 없는 건지 저는 가끔 제 남편을 보면 잘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곤 하네요. 저희가 친정에 가면 이제 아빠는 예전보다 제 남편을 훨씬 더 많이 반기세요. 한번 자신이 뱉은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켜내고야만 하는 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기특하고 대견할 수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변한 건 누가 뭐래도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사위 왔어. 아이고, 이리 와서 장모랑 한번 안아보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네. 배고프지? 이 장모가 오늘 자네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솜씨 한번 제대로 부려봤네. 얼른 이리 와서 편하게 앉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남편에게 다소 대면대면하게 굴던 저희 엄마는 이제는 친정에 저희가 가기만 하면 친손주들보다도 오히려 제 남편을 더 먼저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갈 때면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항상 식탁에는 거의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15첩 반상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져 있곤 하죠. 물론 그 중에서도 마치 탑처럼 아주 높이 쌓여 있는 건 뭐니 해도 바로 저희 엄마표 오이지 무침이고요. 남편은 그동안 못 받은 장모님 사랑을 이제야 한꺼번에 듬뿍 받는 것 같아 너무나도 좋다면서 자꾸만 친정에 더 자주 가자는 걸 제가 겨우 말려서 덜 가게 되는 횟수가 고작 2주에 한 번이네요. 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외손자가 이번에 전국 미술대회에서 아주 큰 상을 받아왔다면서요. 이제 11살이 된 저희 아들은 자기 아빠를 똑 닮아서 그런지 그림 솜씨가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좋습니다. 미술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매번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올 정도로요. 저는 그래서 은근슬쩍 남편에게 혹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미술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시킬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한참 동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글쎄,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길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웬만하면 우리 아들은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가 정해보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쩌겠어. 당연히 시켜야지. 원래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걸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면서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사람이니까. 속이 좀 많이 썩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미연이는 부디 예체능 말고 공부 쪽에 좀 더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옆자리에 앉아 신나게 갈비를 뜯고 있던 9살배기 저희 둘째 딸 미연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요새 정말이지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만 같아 괜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가만히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약속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꼭 당신 제대로 호강시켜 줄게. 당신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복이고 또 행운이야. 저는 괜히 쑥스러워져서 밥이나 마저 먹으라며 남편에게 괜히 틱틱댔지만 사실은 남편의 그 진실된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와 코끝이 찡해졌었어요. 제 남편의 이 작고도 소박한 성공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록 아직은 그저
수많은 화가, 지망생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그 드높은 성공이라는 산의 오르막길, 초입에 간신히 도달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그 오를 수 있는 산의 낮은 언저리 어둠에라도 닿기까지 제 남편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길고도 지난한 인내와 좌절, 그리고 피나는 노력의 시간들은 전 정말이지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어딘가에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자 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저희는 얼마 뒤에 있을 저희 엄마 생신에 친정 식구들 모두와 함께 이 사연을 다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비록 듣는 내내 저희 엄마는 얼굴이 빨개졌다, 또 파래졌다 하며 부끄러워 하시겠지만 지금은 제 남편과 세상에 둘도 없는 장모와 사위사이가 되었으니 크게 불편해지거나 민망해질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신까지 나네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한 가지 덧붙입니다. 제가 사연 속에서 언급한 김강민이라는 제 남편의 이름은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 위해 임의로 지어낸 가명이에요. 혹시라도 제 남편의 그 미미한 유명세를 위해서 제가 이런 사연을 보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애초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게끔 일부러 이름을 바꿔 적었죠. 저는 그저 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의 그 파란만장했던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해보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